지난해 5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부인과 40대 아들이 나란히 구속됩니다. 여성을 기억하는 이웃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파출부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남편을 위해서는 고기를 사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고구마는 들었다 놨다 하며 좀처럼 사지 못했던 여성의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40년간 남편에게 맞으며 살면서도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 봐 울음소리를 숨죽였다는 그녀.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남편은 스마트폰을 샀다는 이유 하나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막아보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쳤는데요.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 수 없었던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죽이고 맙니다. 40여 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만 남편을 살해한 이 여성. 과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울산 모자 존속살해 사건을 알아봅니다. 저는 이 가정폭력 얘기만 나오면 참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서울 송파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이 백수였어요.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막 이렇게 먹살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막 이 부부싸움만 나면 부부싸움이 아니죠. 일방적인 폭행이니까. 막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며칠 뒤에 이발하러 이렇게 미용실 딱 가면은 그 아주머니가 얼굴에 이렇게 멍이 막 이런 상태로 제 머리를 잘라주던 이런 진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저 아무튼 정말 그 생각이 좀 나는데 자 이 좀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결국 백 기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러니까 모자 이 둘 중에 누가 그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건가요? 네. 다시 사건 당시로 좀 돌아가면요. 당시에 그 방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있었고요. 60대 부부가 부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들의 손자, 한 10살 안팎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싸움에 시작됐던 거는 이 2만 5천 원짜리 요금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이 부인이 스마트폰을 샀다고 얘기하고 또 2만 5천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또 글도 읽지 못하면서 왜 스마트폰이 필요하냐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말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이 요금을 2만 5천 원짜리로 했냐 하면서 욕설을 하고 술 좀 그만 마셔라고 아내가 말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를 때리던 남편은 또 농약을 가져와서 같이 먹고 죽자며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살 안팎의 손자가 있었으니까 이 손자가 이런 싸움을 보고서 너무 겁이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들의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의 장면을 본 아들이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살해를 하게 됐다는 건데, 양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지난해 벌어진 사건인데, 아니, 무슨 2만 5천 원 월 납입 2만 5천 원 스마트폰 그거 했다고 세상에 부인을 이렇게 두들겨 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비 자체가 필요해서 시비 거리를 구실을 찾은 것뿐이지 정말로 그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했지만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먼저 공격했다는 걸 경찰에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아버지를 자기가 그렇게 공격한 사실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렇게 진술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고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아들요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또 처음도 아니었고 그동안 많은 경우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결과적으로는 같이 아버지자 남편을 해친 일을 벌이고 만 거죠. 손 변호사님, 40년 동안 맞고 살았다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팡 터져서 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이게 누적이 됐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75년에 결혼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폭행이 계속된 거죠. 특히 엄청나게 많은 그런 폭행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에는요. 폭행으로 이 아내의 팔을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 외에도 뭐 아들과 손자도 역시 때렸고요. 게다가 별거도 했어요. 별거도 했지만 그때는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또 재결합을 했고, 그런데 또 재결합하자마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이름으로 그 땅 샀는데 이거 땅값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또 욕을 하고 또 손 들고 있어라 잠 못 자게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런 학대까지 했죠. 결국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이 이런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지속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울로 거처를 옮긴 점까지 이들 가족에게 이런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들이 말이죠.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부인, 그 집 그 아줌마는 그럴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 모자가 구속이 됐을 때 이웃들이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내가 성격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웃들이 탄원서까지 많이 내주는데요. 아까 PT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한 앞집에 살던 이웃 주민은 이 아내는 남편 먹일 고기랑 과일은 제일 좋은 거를 사도 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싼 고구마는 하나도 못 사던 사람이다. 이거를 놨다 들었다 하는 걸 자기가 몇 번이나 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는데 이 엄마는 글을 못 읽지만 이제 파출부 일도 하고 목욕탕 일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러느라 일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식충이라며 돈을 벌어오라고 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아들 폭행을 결국에 저질렀던 아들은 오랜 가정폭력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생겼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아버지를 봤을 때 너무나 흥분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그러냐면은 이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서 별거를 했어요. 한때 별거를 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한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자기 몸이 불편해지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당장 아쉬워지니까 막 또 이렇게 빌면서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해가지고 그래 속는 셈 치고 다시 합치자 해서 합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좀 해주세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도 될까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억제 중인데요. 이 사건이야말로 이게 굉장히 좀 따져볼 게 많은데 재판을 너무 쉽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40년 동안 엄마가 목이 졸리거나 둔기로 맞거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한 그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자란 아들이라면 매 맞는 여성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생기지만 자녀도 매 맞는 자녀 증후군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이 끌어넘쳐서 마지막 순간에 둔기로 그리고는 결국은 농약을 남편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죽자 한 건 남편이에요. 그 농약으로 결국은 아내가 남편에게 올라타가지고 입에다 붓는 그걸 옆에서 보는 아들의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요.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사람들은 해리성 그 장애가 오기 때문에 기억이 분절돼요. 너무 끔찍한 정서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아들이 폭행한 거,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했던 그 순간을 까먹었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결국에는 둔기로 고의를 가지고 존속살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결국 몰아붙여가지고 검찰에서 결국은 이제 아마도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 측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국민들이라고 이 가부장적인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이 정말 많이 나왔다. 이들의 억울한 40년을 해명해주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아버지를 끔찍하게 둔기와 농약으로 죽인 정말 나쁜 놈이라는 이 아들에게 형량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량이 나와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거야말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만한 게 엄마 목을 남편이 먼저 졸랐어요. 농약도 남편이 갖고 온 거예요. 둔기도 남편이 갖고 들어왔을 개연성이 다 높은데 그 모든 흉기를 결국은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물리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가부장적 질서는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정당한가요? 예. 자, 지금 교수님이 가장 이제 흥분하시는 대목이 그 아들의 징역 그 관련한 선고 내용인데 과연 얼마나 나왔길래 교수님이 저러시는 건가요? 네,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유.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내의 경우에는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거의 최상한선을 선고한 건데요. 역시 그 아내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아까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양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짧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 경우야말로 심신미약 같은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럴 때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허용이 될 경우에 그러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들 폭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존속사유는 법정 최하한이 7년이거든요. 7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법원으로서도 고민 끝에 내린 판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기 가정폭력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파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